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문제를 전원 정답으로 처리하고 성적을 다시 산출해 응시생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입 일정은 재조정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류 논란이 제기된 문제는 수능 생명과학 2 20번. 제시된 조건에 따라 동물 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하면 음수가 됩니다.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지난 2일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학생들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문제에 명시된 조건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의 원리를 무시한 채 정답을 고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정답을 유지한다면 수험생들은 앞으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이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문제는 평가 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며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것을 취소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 문제를 정답 없음, 즉 전원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 2 응시 수험생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온라인으로 재산출된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변경 안내된 대입 일정은 유지됩니다. 수시 전형 최초 합격자 발표 마감일은 글피, 정시 원서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입시 학원들은 20번 문제를 전원 정답 처리해 평균 점수가 올라간 만큼 표준 점수 최고점이 1점 정도 하락해 이 과목 응시생은 그만큼 정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이래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는 이제 1,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내일 거리 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이 한 달여 만에 사실상 중단되는 겁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강화된 대책은 내일 발표돼 연말까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도 이때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 총리는 연말까지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을 방역의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원 전체를 코로나 병상으로 쓰는 거점 전담병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남은 12월은 고령층 3차 접종 집중 기간으로 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12살에서 15살 청소년의 접종 예약률이 56%로 올라선 가운데 당일 접종과 학교 방문 접종 등으로 접종 청소년을 더 늘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 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여러분들을 안심시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850명으로 또다시 최다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96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자는 70명이 늘었는데 5명을 제외하곤 모두 60살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9명 더 확인돼 누적 128명이 됐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침을 예고한 데 대해서 자영업자 단체가 반발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는 오늘 왜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는 것이냐며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방역 패스 철폐와 영업 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를 내세웠습니다. 비대위는 특히 정부가 방역 강화를 예고한 데 대해서 마치 위드 코로나로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해체 이렇게 된 것처럼 유도하며
또다시 자영업자들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 원가 등 71개 항목을 내년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내일 고덕 강일 4단지에 대한 분양 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 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치 건설단지 34곳에 대한 분양 원가를 내년까지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이며 해당 정보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 의혹에 사과할 뜻을 밝혔고 윤 후보도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점은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시 방역을 강화하게 된다면 소상공인 지원 방식을 선지원 후 정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연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학의 겸임 교수에 지원하면서 1억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겸임 교수라는 건 시간 강사로 공채가 아니라며 현실을 잘 보라 했던 윤 후보도 오후 들어선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김 씨가 사과 뜻을 밝힌 데 대해 적절해 보인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방역 행보로 보람의 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식을 선지원 후 정산, 금융보다 재정 지원 우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이제 방역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 또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클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 후보의 50조 지원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후보의 특단 대책 주문에 당도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 조성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 부채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100조 원 규모 코로나19 대응 재정 대책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당사자인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출석한 건데 심의 결과는 일주일 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에 들어선 최태원 SK그룹 회장. 다소 긴장한 표정에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수 본인이 직접 설명하러 오신 이유가 뭡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나올 필요가 없는 전원회의의 모습을 드러낸 건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다는 평가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3년 넘게 최 회장이 실트론이라는 반도체 소재 업체를 인수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2017년 SK는 LG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LG 지분 51%를 사며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채권은행과 사모펀드의 나머지 49% 지분이 30% 할인된 가격에 시장에 나왔는데 SK는 이 가운데 19.6%만 인수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습니다. 회사가 싼 값에 지분 전량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최 회장에게 싸게 지분을 사들일 기회를 줬다는 의혹이 나온 건 이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 측은 당시 회사 입장에선 이미 경영권을 확보해 지분을 더 사들일 이유가 없었고 중국 등 외국 자본이 남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최 회장이 채권단 공개 경쟁 입찰로 적법하게 인수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전원회의가 끝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와 조치 내용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수배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9분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규모 1 이상의 여진이 14차례 발생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후 3시 6분에는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유상진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장은 규모 4.9 정도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부 교수는 이번 지진이 규모 4.9로 비교적 큰 지진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규모 4.5나 그 이하가 되는 여진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료가 북한을 찬양하는 것을 듣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처벌받은 어부들이 5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참담한 과오를 저질렀다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운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 지역 어부였던 고 임도수 씨와 고 양재천 씨는 50여 년 전 북한에 다녀온 동료 선원에게 당시 북한 발전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들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방공법에서 규정한 불고지죄로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져 1969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4개월가량 구속됐습니다. 고 임도수 씨는 지난해, 고 양재천 씨는 197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유족들은 이들이 평소 고문 후유증에 시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알고 있어가지고 나중에라도 혹시 사회가 이렇게 변한다라면은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네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다 하면서 이제. 고인의 자녀들은 2019년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재판부는 국가 존립에 위협을 줄 만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강압에 의한 자백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고인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늦었지만 명복을 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판사님께서 말씀도 더 좋게 하시고 하니까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아무튼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보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번 판결로 과거 북한으로 납북된 뒤 방공법으로 처벌을 받은 어부들의 재심 청구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받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딱 6케이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납북되었다가 귀환되었던 분들이 구제되는 경우들은 거의 지금 없는 실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고인의 자녀들은 앞으로 국가배상과 형사보상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취업자 수가 50만 명 넘게 늘며 9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을 거의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바뀌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5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는 지난 3월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9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8달 동안은 50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8만 명 가까이 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비대면 수혜 업종인 운수창고업에서 14만 8천 명 증가했고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10만 명 넘게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반면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면 서비스 업종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도소매업에서는 12만 명 이상 취업자가 줄었고 9월과 10월 증가세를 나타냈던 숙박음식업은 이번에 8만 명 넘게 감소하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과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일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음식점이라든가 좀 주점업 이런 쪽을 중심으로 좀 감소폭이 나타났습니다. 전체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은 61.5%로 0.8%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2.6%로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을 거의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는 향후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0.26%포인트 뛰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0월보다 0.26%포인트 높은 1.5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승폭은 2010년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시중은행들은 당장 내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11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이미 대부분 국가에 퍼졌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바이러스와 비교해서 경증 사례가 많더라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지금까지 오미크론이 공식 확인된 나라는 77곳. 지난달 24일 첫 보고 이후 20일 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 이미 대부분의 국가로 확산됐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변이에서 볼 수 없었던 속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WHO는 오미크론 출현으로 인한 선진국들의 3차 접종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공평한 백신 분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et me be very clear. WHO is not against boosters. We are against inequity. Our main concern is to save lives everywhere. WHO는 그러면서 증상이 약하다는 이유로 오미크론을 가볍게 여기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더나의 최고 의학 책임자도 오미크론으로 입원한 환자 중 15%가 중환자실에 있다며 기존 바이러스보다 덜 위협적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분간 오미크론과 델타가 공존할 것이며 또 다른 변이가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1개 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 통제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엄청나게 급증할 것이라며 3차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화이자가 현재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심사 중인 자사의 코로나 알약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3상 임상 실험 결과도 발표했는데 고위험군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사흘 안에 약을 먹었을 경우 입원과 사망을 89%까지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코로나를 치료하는 화이자의 알약 팍스로비드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화이자 측은 초기 실험실 연구 결과 코로나 치료제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에 인공 단백질을 사용한 실험인 만큼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I'm optimistic because I think we never were so close to put an end to this pandemic by having so powerful tools. 화이자는 이어 지난달 2,250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실험 결과 중증 예방 효과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 코로나 감염 사흘 내에 알약을 복용했을 경우 89%가 입원이나 사망을 막을 수 있었고 닷새 내에 복용하면 88%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알약 형태로 닷새 동안 하루 2번, 모두 30알을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The good news about that is that the preliminary data showed about an 89% protection from hospitalization or death if given within the first 3 days of symptoms. 미 식품의약국은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심사 중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화이자의 임상실험 결과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며 그러나 치료제의 효능이 백신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불거진 지 2달이 지났는데요. 차량용 요소수는 수급에 숨통이 트였지만 주유소 간 가격차가 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산업용 요소수로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수급마저 불안한 상황입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마스크 때문에 긴 줄을 서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배추 공급이 딸리면서 가격 급등했죠. 배추 사려고 또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생소했던 요소수 사기 위해 사람도 차도 줄을 섰습니다. 그것도 운 좋아야 살 수 있었는데요. 급한 대로 중고거래에 나섰다가 돈만 떼이고 요소수는 구하지 못했다는 경우도 속출을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요소를 수입했습니다. 중국 측에 묶여있던 수입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요소수 생산 재개됐고요. 차량용 요소수 공급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루 평균 국내에서 60만 리터 요소수가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제 2배 가까운 양이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하기 어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기름값 확인하는 사이트죠. 오피넷에 들어가면 전국 주유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요소수 재고량 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사재기를 막기 위해 지난달 11일 정부는 요소수 구매처를 주유소로만 한정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풀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통해서 하루에 1인당 20리터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비쌉니다. 사실 요소수 사태 전에 10리터에 10,000원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2배 이상을 줘야 합니다. 해외 직구의 경우 배송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이달 말에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유소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 거점과 일반 주유소의 요소수 가격을 비교하면 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경북의 한 요소수 거점 주유소입니다. 매일 2,000리터씩 요소수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나아지면서 일반 주유소에서도 판매가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1리터에 2,500원입니다. 거점 주유소의 2배에 달한다는데요. 바로 공급망 때문입니다. 정부 지정 거점 주유소에는 롯데정밀화학이란 곳이 이 요소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국내 요소수 시장의 절반을 점유한 곳인데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유소는 중소업체 50여 곳에서 이 요소수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중소업체들은 이것저것 따져보니 단가가 맞지 않아서 판매 가격을 못 내렸고요. 일반 주유소도 비싼 값에 샀으니 비싸게 파는 겁니다. 요소수가 없으면은 매출이 바로 이렇게 타격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이라도 요소수를 일단 확보를 해 놓는 게 위치도 문제입니다. 애매한 곳이 많거든요. 거점 주유소 130여 곳 대부분이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심을 운행하는 운전자들 울며 겨자 먹기로 거점을 포기하고 가까운 일반 주유소를 가게 된다죠. 이번 주, 다음 주 걸쳐서부터 이제 아예 전국이 잘 골고루 잘 배분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끌어나갈 계획입니다. 차량용 요소수는 이렇게 숨통이 트였다지만 자, 산업용 요소수의 상황은 어떨까요? 사실 시멘트나 강철 만드는 곳 등에도 이 요소수들이 쓰이고 있거든요. 제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질소 산화물이 발생합니다. 이걸 그대로 배출하면 강화된 환경 기준에 따라 배출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그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소수를 써서 질소 산화물을 분해 제거해야 합니다. 그 필요한 요소수가 많아졌습니다. 7개 시멘트 제조사의 요소수 사용량이 올해 8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늘었는데요. 제강업체는 이보다도 30%는 더 많다는데 그런데 요소수 가격은 폭등을 했습니다. 1톤 가격이 50만 원에 달합니다. 이거 연초보다 3배 이상 비싸졌는데요. 필요량은 늘었고요. 가격은 비싸졌는데 수급은 또 불안하다죠. 요소수를 쓰고 있는 산업 현장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농업에 첨단 IT 기술을 입힌 스마트팜 단지가 경북 상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청년 농부들을 육성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축구장 60개 면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차양막 자동 개폐는 기본, 작물의 생육에 맞춰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비료도 자동 공급합니다. 지열 냉난방으로 연료비도 절반 넘게 줄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상주 스마트팜 단지입니다. 청년 농부 육성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스마트팜 창업과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선발해 2년 동안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는데 현재 40여 명의 청년들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근거가 되는 농사를 짓는다면 꾸준하게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비전이지 않을까. 교육을 마친 청년 농부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스마트팜을 임대해 자립을 도울 계획입니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스마트팜 시설과 기자재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실증단지도 조성됐습니다. 청년들 교육을 시켜서 이 청년들이 전국적으로 특히 경북 지역에 많이 가서 스마트팜 농업을 선도 산업으로 만드는 기상이변과 농촌 고령화 시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팜. 농촌의 청년들을 유치하고 우리 농업의 체질을 바꾸어 나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경계 심리가 확대되면서 혼조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세를 보이며 나흘 만에 소폭 상승했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에 천선을 겨우 지켜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44포인트 상승한 2989.39에 코스닥은 0.71포인트 오른 1003.52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주요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팔자에도 개인이 매수에 나서며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LG이노텍이 자율주행차 최대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가 4분기 사상 최대 매출 달성이 절망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내년 중국 법인의 매출 성장 기대감에 이틀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NC소프트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나흘 연속 저조한 흐름을 보였고 HMM이 사흘 만에 내림세를 기록하며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60전 오른 1185원 2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름뿐만 아니라 먼지도 많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 그 밖에 충청과 전북, 강원도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도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강원도와 남부 내륙에서도 내일 농도가 짙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은 남쪽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최고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에서는 최고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충청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 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서는 밤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서는 안개까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청주 4도, 광주 6도, 대구 4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0도, 청주 11도, 광주 12도, 진주 9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낮부터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여기에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서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